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 미국 주식은 쑥쑥 오르는 것 같은데, 제 월급으로 산 한국 주식은 몇 년째 그대로일까? 심지어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백만장자들마저 막 이민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꽤나 충격적인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징벌적 세금, 그리고 넘쳐나는 돈의 함정, 마지막으로 자본의 대탈출.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게 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상속세예요. 실효세율이 60%에 달한다는데 이게 세계 1위 수준이라고요? 아니 60%면 이건 거의 동업자 아닌가요? 동업자보다 더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60%라는 세율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입니다. 자료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라는 제도를 지적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거든요. 최대 주주 할증 평가요? 용어부터가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 사장님 프리미엄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주가가 한 주에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그냥 10만 원짜리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경영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식 가치의 20%를 그냥 더 얹어버립니다. 잠깐만요. 아니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이고 실현되지도 않은 그 프리미엄 가치의 20%를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명목 최고 세율 50%에 이 할증 20%가 곱해지면서 실질 세율이 60%까지 치솟는 구조예요. 자료에 나온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 15개.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아예 상속세가 없고요. 미국만 해도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약 360억 원. 여기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360억 원까지 면제요? 와,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 골키퍼는 팔 하나 묶고 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버티질 못하고 그냥 회사를 파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자료에 언급된 락앤락이나 손톱깎이로 유명한 37 이야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커요. 창업주 평생을 바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놨는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결국 외국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겨야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락앤락은 국내 공장 문 닫고 결국 상장 폐지 수순까지 밟았죠. 아니 그럼 일자리도 사라지고 우리 증시에서 좋은 기업 하나가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이건 그냥 한 가족의 세금 문제를 넘어서는 거의 뭐 국가적인 손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자료를 보면 이건희 회장님 사후에 삼성가에 부과된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입니다. 네. 12억이 아니고요. 12조요. 12조 원입니다. 이걸 현금으로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세금을 내려면 계속해서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삼성 오너 일가가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군요. 그게 다 세금 때문이었네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또 저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까 하는 그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거대한 폭탄이 머리 위에 떠 있는 셈이니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기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역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역 인센티브요? 그건 또 뭔가요? 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 시점이 다가오는데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가 막 폭등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재산 가치가 오르는 건데? 일반 주주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상속을 앞둔 대주주에겐 재앙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이러니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줄 적극적인 동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주가가 좀 낮게 유지됐으면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주주랑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군요. 이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인색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음 자료예요. 시중의 돈, 그러니까 M2 통화량이 4천조 원이나 풀려서 사상 최대라는데 제 지갑은 왜 그대로죠? 주변 자영업자들은 다 죽겠다고 하고요. 이 돈은 대체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인플레이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원래 중앙은행에 돈을 풀 때 기대하는 건 그 돈이 혈액처럼 쫙 돌면서 공장 설비 투자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고 소비도 늘리는 선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풀린 돈이 실물 경제라는 몸의 장기로는 전혀 가지 않고요. 전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이라는 발끝으로만 몰려서 퉁퉁 붓게 만든 거죠.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피는 넘쳐나는데 정작 중요한 뇌나 심장으로는 안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폭등했는데 실물 경기는 계속 차가웠던 거군요. 맞습니다.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통화량이 1% 늘었을 때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이 0.9% 상승했다고 분석해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전부 자산 가격만 밀어 올리는 데 쓰였다는 거죠. 명목 GDP 대비 M2 비율이 153.8%로 미국의 2배가 넘는다는 자유의 수치가 바로 이 기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답은 간단한 거 아닌가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확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왜 우리는 계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 없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GDP 대비 100%를 훌쩍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때문이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미국처럼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 폭탄이 터지겠네요. 여기저기서 대출이자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과 가계부실이라는 거대한 인질에 잡혀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라는 무기를 사실상 쓸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이러니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달러로 돈이 쏠리면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또 자본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징벌적인 세금 때문에 기업은 성장을 동력을 잃고 풀린 돈은 가계부채 때문에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하고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탈환공이라는 현상으로 귀결되는 거네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 서학개미라고 부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무려 235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환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제는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별로네 하면서 주식을 대규모로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가야 환율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이, 우리 개인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환율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달러를 사서 환율이 오른다고요? 그 정도 규모가 되나요? 달러 주식을 사겠다면서 그 벌어온 달러를 다시 바꿔서 해외로 내보내는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랄까요? 무역으로 흑자를 내도 그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개인만 떠나는 데 아니군요. 자료를 보면 기업들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보조금 받으러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요. 심지어 백만장자들까지 이민을 떠난다는 대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200명의 백만장자가 한국을 떠나서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 아닌가요? 아주 심각한 신호죠.
이건 단순히 세금이나 보조금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료에서 지적하듯 경직된 노동규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예측 불가능한 형사처벌 리스크, 그리고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같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돈과 생산기지, 그리고 최고의 두뇌까지 모두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모이는 거군요. 제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보다 상속세를 피하려고 주가를 억누를 요인을 갖는 시장을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그저 연고만 바르는 처방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상속세 개편이나 상법 개정 같은 핵심은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상법 개정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상법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로만 되어 있어요. 이걸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바꾸자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회사나 대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수술이 없다면 대주주 위주의 경영 관행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 고리가 그려지네요. 징벌과도 같은 세금 때문에 기업과 자본이 떠날 멍분이 생기고 갈 곳을 잃고 시중에 남은 돈은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만 몰려서 거품을 키우고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려 해외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는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은 사실 명확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상속세 제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떠나간 자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청취자분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 사회는 경제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부자 감세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과감한 수술을 감내할 정치적, 사회적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 아마 이게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